FS 연습의 하나로 육군 종합정비창이 전시 정비공정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대는 전시 창정비 체계 전환과 완료 장비에 대한 적후송 훈련을 진행하며 빈틈없는 창정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에 더해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인천기지에서 전투배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복합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공군 전투기의 오폭사고로 중단됐던 군 실사격 훈련이 부분적으로 재개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사고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를 지난 14일부로 마치고 오늘부터 현행작전부대와 신병 양성교육부대의 사격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포천 지역에서의 사격 재개 시점은 추후 별도 판단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정부 축소 및 예산 삭감 조치에 따라 각종 연방보조금이 끊기면서 세계 각지의 민주주의 소식을 전하던 국제방송 매체들도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와 미국의 소리 VOA 등이 이에 포함됐으며 지난 15일 한국어를 포함한 신규 프로그램 송출이 중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육군 종합정비창이 전시 창정비 체계 전환과 완료 장비에 대한 적후송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빈틈없는 창정비 능력을 발휘하며 전장의 승리를 보장한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K1E1 전차의 정비 담당자들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조치를 진행합니다. 다른 한켠에서는 K11 장갑차와 K9 자주포의 정비도 한창입니다. 육군 종합정비창의 완벽한 창정비의 현장. 신속하고 정확한 창정비는 전장의 승리를 뒷받침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육군 종합정비창은 자유해방패 연합연습을 맞아 빈틈없는 창정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대는 평시 정비태세 확립과 더불어 전시에서도 원활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전시 창정비 체계 전환 훈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평시에는 완전히 해체하여 오발 정비를 진행하지만 전시가 되게 되면 아이론 정비를 통해서 필수적인 기능만을 정비하여 최대한 빨리 야전으로 장비를 복귀시킵니다. 이와 함께 전시 상황에도 효과적인 군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비가 완료된 장비를 철도를 활용해 적송 및 후송하는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정비 담당자들은 업무에 대한 실전성을 검증하고 앞으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FS 훈련 중점인 전투 피해 장비를 통한 창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전시 창정비 능력 검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군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육군 종합정비창. 완벽한 창정비를 바탕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육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인천기지 내 거수자 침투 등 복합상황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전투배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기지 내 신원 미상자가 무단 침투한 흔적이 식별되자 현장에 출동한 장병들이 원점 보존을 실시합니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17일 인천군항 일대에서 인천기지 전투배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엔 인방사사령부 병력과 군사경찰대, 화생방 지원중대와 육군 17사단 맹호대대 등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FS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기지 내 무단 침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지원 전력 간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침투자를 추적하던 중 침투자가 유류고에 폭발물을 투척해 화재가 발생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생방 지원중대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거침없이 화재 지점을 향해 물줄기를 쏘아듭니다. 계속해서 침투자를 수색하던 특임반이 대치 끝에 본청 침입을 시도하던 침투자 검거에 성공합니다. 이후 부대는 차량을 탈취해 도주 중인 또 다른 침투자를 발견하고 유관부대와 함께 진압하며 도주자 검거에 성공해 차량으로 이송까지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부대는 특히 도주하는 침투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합동전력 간의 빠른 상황 전파와 공조를 통해 침투자를 신속히 식별하고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고 침착하게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한미가 경기도 파주에서 지하시설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다수의 지하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 군의 연합 대응 능력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17일 한미연합 지하시설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엔 지작사 특수기동지원여단을 중심으로 드론봇 전투단과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30기갑여단, 5군단 화생방대대 등 한미장병 37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훈련에 투입된 기계화 보병은 드론봇 전투단이 확인한 정찰 결과를 토대로 지상의 적을 경멸하고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특수기동지원여단은 다족보행 로봇을 이용해 지하 정찰과 출입구 봉쇄, 그리고 급수, 환기 시설을 원격으로 폭파했습니다. 미군은 초소형 드론 블랙호넷과 군사용 로봇 탈론으로 시설 내 적군의 위치와 보비 트랩을 제거했으며 한미의 첨단 전력 덕분에 우리 장병들은 피해 없이 적을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It was a meaningful time to develop and exchange various combat technologies to counter the threat of underground facilities.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장병들이 원팀이 되어 지하시설 전투 수행 방안을 상호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UGF라고도 불리는 지하시설은 갱도와 지하철, 그리고 공동구 등 지하시설에 설치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UGF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주요 전장으로 떠올랐고 최근 러시아는 가스관을 통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우회하는 시도를 펼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 WMD 보관시설을 수천 개에 달하는 UGF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응해 육군은 2019년 특수기동지원여단을 창설해 UGF 대응 전문부대로 양성하고 있으며 한미는 연합연습을 통해 정례적으로 지하시설 대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미8군 502 의무지원단과 한국군 의료진이 대량 사상자 훈련을 포천 일대에서 실시했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구급차에서 환자들이 내리고 장병들은 치료를 위해 그들을 신속하게 텐트 안으로 옮깁니다. 폭발에 의한 부상, 골절 부상, 트라우마 등 다양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실전적인 훈련을 실행합니다. 미8군 502 의무지원단과 국군 포천병원, 국군 춘천병원, 국군 홍천병원을 포함한 한국군 의료진은 2025년 자유예방패훈련의 일환으로 대량 사상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 이후 첫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입니다. 실전적인 훈련을 위해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무대원들은 환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부상을 입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Training gets us there, preparing our soldiers and our fellow providers to understand and do everything together helps us when we have to face any contingency operation. 이번 훈련을 위해 CT스캔과 같은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고 124개 병상이 구비된 한미 장병들이 함께 야전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훈련 전부터 교육훈련 및 물자 세트화 등을 같이 실시하고 또 미군들과 함께 10일부터 앞으로 20일까지 24시간을 함께 하면서 직접 훈련과 생활들을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 좋고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장병 대략 200명이 참석한 이번 훈련은 2025 자유예방패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격을 개시했다고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성명을 내고 현재 가자 지구 내 하마스 테러 조직에 속한 테러 목표물에 광범위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 민방위대는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건물이 붕괴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상당수 매몰됐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인질 석방과 중재국의 휴전 제안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며 공격 개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일 1단계 휴전이 종료된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중재국들과 함께 휴전 연장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이스라엘의 공격 재개로 휴전은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부터는 공군과 포천 지역을 제외한 현행작전부대와 신병 양성교육부대 등에서 사격을 재개합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공군 오폭 사고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를 지난 14일 종료했습니다. 18일부터는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최전방 소초와 일반 전초, 초동조치 부대 등 현행 작전 부대와 신병 양성 교육 부대에 5.56mm 이하 소화기 사격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군은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서 포천 지역을 제외한 현행 작전 부대 그리고 신병 양성 교육 부대의 소화기 사격을 오늘부터 재개하고 공군의 항공기 사격과 사고가 났던 경기 포천 지역의 사격 훈련 재개는 공군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포천 지역 안정화 정도 등과 연계해 재개 시점을 추후 별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해상 공용화기, 전차 및 포병 사격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선도함 건조 주체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방사청은 다음 달 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 전에 추가 논의의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는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이 가능한 A사 레이더를 포함해 선체와 전투체계, 무장까지 대한민국의 첨단 군함 건조 기술이 집대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함정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총 사업비 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KDDX 6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2023년 말 기본 설계를 마치고 지난해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참여업체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17일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과 관련한 사업분과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의계약과 경쟁 입찰, 양사 공동 설계 등 3가지 방안 중 결정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방사청은 내달 2일로 예정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한 번 더 분과위를 개최하고 논의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북한 등 독재 국가의 실상을 알려온 자유아시아 방송과 미국의 소리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사실상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현지 시간 16일 미국의 연방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자사가 운영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제 어떻게 운영이 중단될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RFA는 전적으로 연방 보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소재 국제방송협회도 성명을 내고 자유아시아 방송과 미국의 소리 등 위기에 처한 매체가 그간 세계에서 가장 언론 환경이 제한적인 곳에서 허위 정보와 프로파간다에 맞서 필수적인 균형을 제공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캐퍼스 RFA 유럽 지부 회장은 이번 지원 중단이 미국의 적에게 주는 막대한 선물이라며 이란 아야톨라와 중국 공산당 지도부, 모스크바와 민스크 독재자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연방정부 조직 축소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RFA와 VOA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미국 글로벌 미디어국의 기능과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윌리엄 테일러 주한미군 작전참모부장이 언론 서면 인터뷰를 통해 강력한 전진 배치 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일러 부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 질의한 서면 인터뷰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예방패를 북침연습이라 비난한 데에 대해선 핵 전쟁 연습도 아니고 선제 타격 시나리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주장은 그들의 호전적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 정보라며 동맹과 함께 어떤 비상사태에도 대응할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과정이라며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는 능력을 포함해 전작권 전환 조건에 충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시작된 화학무기는 그 위협을 꾸준히 키워왔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된 방독면의 발전 역시 현재 진행형인데요. 오늘 방산톡톡 시간에는 개발업체를 통해 방독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착용감이 좋아야 됩니다. 넓은 시야를 갖고 있어야 되고 소형화되고 경량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방독면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처음 방독면이 등장한 거는 제1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1915년 벨기에 전쟁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때는 염소가스를 사용해서 전쟁에 투입이 됐고 이 화학 무기가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전쟁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죠. 그때 최초 방독면은 뭐 젖은 손수건을 갖다 입을 막던가 아니면 중화제를 처리해서 입을 막던가 뭐 거기에 활성탄 수건에 묻혀서 사용하던가 그런 형태의 방독면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발전해서 안면부 고무 면체를 쓰는 것부터 해갖고 그 활성탄 입자 필터를 사용하는 정화통을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나라는 1970년 정도에 그 적의 위험으로부터 방독면을 자체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그 외국 기업과 협력해서 방독면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K1 방독면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입니다. K1 방독면이 K5 방독면으로 변화하면서는 제일 크게 하는 건 착용감입니다. 고무 안면부에 그 쿠션이 있어갖고 착용감을 편하게 해놨습니다. 뭐 압박감이라든지 그런 게 줄어들고 그리고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두 개의 안경에서 하나의 안경으로 변화되고 정화통을 두 개 쓰다 보니까 이제 호흡 정황이 편해졌습니다. 방독면에 갖춰야 될 기목들이 전부 다 개선이 된 겁니다. 예, 방독면이 작동하는 원리는 고무 안면부와 정화통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외부에 독가스가 발생되면은 그 정화통의 물리적 여과기에서 그 1차를 거른 후 가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활성탄층을 통해서 흡착이 되던가 아니면 촉매 반응을 통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화된 공기는 방독면을 통해서 사람의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그래 호흡된 공기는 배기 밸브를 통해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탄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보통 쓰이는 것은 코코넛 열매를 갖다 태워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석탄을 갖다가 태워서 가루를 만든 다음 압착을 해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많은 기공을 생성시켜 갖고 그 안에 금속 첨착물을 넣게 됩니다. 뭐 구리, 은, 아연이라든지 몰리브덴 같은 것들을 넣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가스 상태의 것들을 거의 다가 걸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하철에 있는 방독면과 군용 방독면은 차이가 물론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 지하철에 있는 방독면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방독면이라고 해서 전쟁 대비한 방독면입니다. 거기에 쓰이는 정화통은 군용 방독면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한 15분 사용하면은 그 수명을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화재 대피용 방독면입니다. 화재에 나오는 가스들, 그런 가스들을 잡기 위한 방독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흡착제가 지금 군용에 쓰는 흡착제와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방독면은 뭐 AI가 된다 그러면 그 외부에 오염된 가스 농도라든지 뭐 어떤 물질이 뿌려졌는지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착용자에다가 전달해 줄 수 있고 착용자는 어떤 상태인가 확인해서 자기가 사후 조치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부 다. 현재는 얼굴들이 작고 가늘어지고 또 뒤쪽으로 길어졌어요. 서구용 동양 그런 게 섞여 있다 공존하다 보니까 지금 형상기억 확금이라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의 온도, 체온이 되면 그 온도의 특정 온도에서 방독면이 약간 그 사람 체형에 맞게끔 변화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된다고 뭐 최고의 방독면이 되겠죠. 네, 지금 방독면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선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더 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무기를 가동하는 다양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연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무기에 쓰이는 연료는 일반 내연기관에 쓰이는 연료와는 다르게 조금 특별한 연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무기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특별한 연료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연기관이 있는 이동수단들은 모두 각 특성에 맞는 연료를 사용하는데요. 극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군전력의 경우에는 특별한 연료를 사용한답니다.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특별한 연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공중전력에 사용되는 연료인 항공유는 제트연료와 항공용 가솔린으로 나뉩니다. 전투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트연료의 경우엔 고공에서 쉽게 얼지 않고 발열량이 좋은 케로신을 가공해 만듭니다. 케로신 유분에 산화 방지제, 부식 방지제, 정전기 방지제, 빈결 방지제, 윤활성 향상제 등 각종 첨가제를 혼합해 제조합니다. 제트연료는 군용, 민간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제트-A1, 전투기에 사용하는 JP-8, 함재기에 주로 사용하는 JP-5가 사용됩니다. 제트-A1은 저온과 저압 상태에서 압력의 흐름을 제한하는 증기폐쇄 현상이 없고 쉽게 얼지도 않으면서 연소량과 발열량이 좋다는 게 특징이고요. 전투기에서 주로 쓰이는 JP-8은 영하 47도에서도 응고되지 않아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합니다.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등에서 작전을 하는 함재기의 경우에는 연료가 유출되면 화재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인화점이 60도 이상인 JP5를 사용합니다. 피스톤 엔진을 사용하는 헬기에 주로 쓰이는 항공용 가솔린은 일반 가솔린과 달리 특수 공정을 거치는데요. 이를 통해 가솔린 특유의 이상 연소 발생 현상을 방지해서 헬기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함정의 연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정은 장시간 작전을 수행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연료 효율성과 운용의 용이성, 작전 지속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함정의 연료는 주로 디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함정용 디젤 연료 F76은 일반 상용 디젤과 달리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부식 방지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디젤 엔진만으로는 속도와 작전 지속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신 함정들은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 엔진을 혼합한 CODAG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지상에서 기동성과 화력을 담당하는 전차와 자주포의 연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함정과 마찬가지로 디젤 연료를 사용합니다. 디젤은 가솔린보다 점화 온도가 높아서 화재 위험이 낮고 연비가 높아서 장거리 작전에 유리합니다. 또 토크 현상, 그러니까 연료의 폭발 압력이 피스톤을 밀어내는 힘의 세기가 높아서 무거운 장갑을 탑재한 전차나 자주포에도 적합합니다. 전력별 특징에 따라 상용 연료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력의 발전과 함께 연료 역시 어떻게 변화해 갈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 군수사령부 보급창은 17일 진해기지에서 민간 유조차를 활용한 잠수함 유류 지원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에는 3,000톤급 잠수함 신체호함과 민간 유조차 한 대를 투입해 중단 없는 고급 지원 태세를 확립했습니다. 국방부가 오는 23일 오전 8시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보훈술래길의 출범을 알리는 광복 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인 서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이번 행사는 남산, 종로, 서대문 일대 독립운동 사적지를 걸으며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3월 18일) 기상정보입니다. 밤사이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많은 눈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굵은 눈발이 흩날리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수는 서해안 12시, 내륙 18시 이후에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1에서 5cm,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많은 곳 최대 30cm의 눈이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악 지역으로는 강한 바람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06시 이전까지 동해안 지역에서는 1cm 내외의 약한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전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원주 영하 7도로 전국적으로 영하권에 가까운 기온이 예상되며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원주가 8도 등 평년보다 5에서 6도 다소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와 동반된 저시정 저온고 강풍 영향으로 항공작전이 일부 제한되겠으며 전해상에서 높은 파고로 인하여 해상작전도 일부 제한되겠습니다. 추가로 접적지역은 적설로 인하여 15시 이전까지 지상작전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주간기상 전망입니다. 목요일 이후 고기압 영향 받으면서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며 기온도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가 큰 만큼 환절기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